아줌마 몸매 죽이는데? 휴가 나온 여군의 가슴을 만지려던 조폭들, 그녀의 정체가 특전사를 지휘하는 투스타 현역 장군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지리산은 붉은 비단으로 온 산을 감싼 듯 했다. 해발 1000m가 넘는 능선마다 형형색색의 단풍이 절정을 이루며 수정처럼 맑고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거친 숨을 내쉬며 가파른 등산로를 오르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강철희. 대한민국 육군 제11강습사단 사단장, 계급은 소장. 최정예 707 특수임무단 출신으로 대한민국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투스타 사단장이라는 전설적인 이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강철의 소장의 나이 48. 세월의 흔적이 언뜻 비치긴 했으나 다부진 몸매와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은 여전히 30대 못지않은 강인함을 드러냈다. 짙은 녹색 등산복 아래로 드러난 탄탄한 근육과 화장기 없는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눈빛은 그녀의 내면이 얼마나 단단한지 짐작하게 했다. 길게 묶은 머리카락이 걸음걸이에 맞춰 경쾌하게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삶을 지탱해 온 수많은 땀과 피 그리고 희생의 역사가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강철희에게 등산은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끝없이 이어지는 산길을 오르며 세상의 소음과 긴장으로 가득 찬 일상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과 마주하고 자연의 거대한 질서 속에 스스로를 녹여내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특히 지리산은 그녀에게 특별했다. 웅장하면서도 어머니 같은 포용력을 지닌 지리산은 복잡한 전술과 전략, 그리고 인간의 생사가 걸린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린 그녀의 영혼을 위로하고 정화해주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이른 오전의 한적함 속에서 그녀는 깊고 고른 숨을 내쉬며 흘길을 밟아 나갔다. 발 아래 부서지는 낙엽 소리가 명상적인 선율처럼 느껴졌다. 멀리 천왕봉이 구름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붉고 노란 단풍잎들이 바람에 살랑이며 평화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 순간 그녀는 11강습사단 사단장이 아닌 그저 산을 사랑하는 평범한 등산객일 뿐이었다. 그러나 지리산의 평화로운 정적을 깨는 불협화음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거친 고성과 욕설, 그리고 무언가 부서지는 듯한 파열음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강철희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산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소음은 아니었다. 불길한 예감이 먼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등산 스틱을 고쳐 쥐고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나뭇가지 사이로 시야가 트이자 눈살이 찌푸려지는 광경이 펼쳐졌다. 등산로에서 살짝 벗어난 넓은 바위 근처였다. 누가 봐도 불량해 보이는 무리 5-6명의 남자들이 예수는 좋게 넘어 보이는 노인 한 명을 둘러싸고 위협하고 있었다. 그들은 통일된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옷차림보다는 험악한 인상과 문신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등 뒤로는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 봉투와 빈 소주병들이 널려 있어 산의 아름다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었다. 영감탱이, 우리가 좋게 말할 때 들으시지. 여기는 우리 산울림 개발이 관리하는 구역이야. 안전하게 등산하시려면 환경 미화 기금이란 걸 좀 내셔야지. 무리 중심에 선 덩치가 산만한 남자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그의 이름은 독사. 본명은 전용환. 그는 지리산 일대를 무대로 불법적인 사업과 사채업을 일삼는 칠성파의 행동대장이었다. 산울림 개발이라는 번지르르한 간판 뒤에 숨어 등산객들을 갈취하고 주변 마을 주민들을 괴롭히는 것이 그들의 주요 수입원이었다. 노인은 허리가 굽고 얼굴에는 검버섯이 피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젊은이 못지않게 형형했다.
그는 지팡이를 굳게 쥔 채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버티고 섰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요? 국립공원이 언제부터 당신들 사유지가 됐단 말이요? 엄연한 불법 행위요. 당장 그만두시오. 불법? 하하. 영감탱이 세상 물정 너무 모르시네. 우리가 여기서 등산객들 안전 지켜주고 길도 닦고 쓰레기도 치우는데 이게 다 돈 들어가는 일이거든. 자, 잔말 말고 5만 원만 내고 가셔. 괜히 우리 성질 건드리지 말고. 독사의 부하 중 하나가 노인의 배낭을 거칠게 잡아챘다. 노인이 저항하며 지팡이를 휘둘렀지만 젊고 힘 좋은 장정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결국 그는 힘에 밀려 거친 바닥에 나뒹굴었고 배낭은 속절없이 열리며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다. 보온병과 도시락 그리고 낡은 수건 따위였다. A씨 가진 것도 없는 늙은이였네. 부하가 침을 뱉으며 쏟아진 도시락을 발로 짓밟았다. 그 순간 노인의 눈에 이체가 서렸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깊은 절망감이었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강철의 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성큼성큼 그들에게 다가간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노인에게 먼저 다가가 그의 팔을 부축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였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독사 무리는 잠시 당황한 듯 했다. 그들의 시선은 곧 강철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었다. 몸에 딱 붙는 등산복 위로 드러난 탄탄한 몸매, 그리고 젊고 매력적인 얼굴. 그들의 눈빛에 음흉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독사가 껄렁한 미소를 지으며 강철이에게 다가왔다. 오, 지리산에 이런 미인이 나타났네. 아가씨, 여긴 위험한데 왜 끼어들어? 저 영감탱이랑 일행이야? 강철이는 독사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는 쓰러진 노인을 완전히 일으켜 세운 뒤 그의 등 뒤에 서서 나직하게 말했다. 일행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르신께 이러는 건 명백한 잘못이죠. 국립공원에서 이런 식으로 돈을 받는 건 불법입니다. 당장 그만두고 사과하세요. 그녀의 당돌한 태도에 독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대신 어이없다는 듯한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하, 이 아가씨가 뭘 모르네. 야, 너 몇 살이야? 어디서 어른들 일에 끼어들어서 훈계질이야? 나이는 그쪽이 알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르신께 사과하고 이 자리에서 떠나세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경찰이라는 말에 독사의 부하들이 키득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농담을 들었다는 듯한 반응이었다. 독사는 한 걸음 더 다가와 강철이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짙은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확 풍겨왔다. 경찰? 아가씨, 우리가 경찰이랑 얼마나 친한지 알면 깜짝 놀랄 텐데. 그나저나 가까이서 보니 더 예쁘네. 아줌마야, 누나야? 몸매도 아주 죽이는데. 응? 가슴도 잘 빠졌는데? 노골적인 성희롱이었다. 강철이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평정심을 유지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상대의 전력과 의도를 파악하고 최적의 대응 시점을 찾아야 했다. 그것이 지난 20여 년간 그녀의 몸에 새겨진 생존 본능이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비키세요. 강철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러나 그 경고는 독사 무리에게 오기로만 작용할 뿐이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선 여자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지리산의 고요함 속에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서서히 감돌기 시작했다. 독사는 강철이의 경고를 비웃음으로 받아쳤다.
그는 부하들을 향해 과장된 몸짓으로 외쳤다. 얘들아, 들었냐? 이 예쁜 누님이 우리한테 마지막 경고를 하신단다. 아이고 무서워라. 형님, 저 누님 한 성깔 하시는데요. 성깔 있는 여자가 침대에서도 죽인다던데 한번 확인해 볼까? 저질스러운 농담이 오가고 그들은 희죽거리며 강철이를 포위하듯 애워쌌다. 노인은 겁에 질린 얼굴로 강철이의 뒤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자신 때문에 젊은 여인이 험한 꼴을 당하게 될까봐 안절부절 못했다. 아가씨, 어서 피하시오. 나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르신. 제 뒤에 가만히 계세요. 강철이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그녀의 시선은 독사를 중심으로 좌우에 선 부하들의 움직임, 그들의 손과 발의 위치, 그리고 무게 중심까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스캔하고 있었다. 6명 모두 맨손이지만 덩치와 기세로 보아 일반인은 아니었다. 최소한 폭력에 익숙한 자들이었다. 독사가 강철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손을 뻗었다. 누님, 그렇게 뻣뻣하게 굴지 말고 우리랑 같이 내려가서 막걸리나 한잔하자. 오빠들이 잘해줄게, 응?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기 직전 강철이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으로 반 발짝 뒤로 물러섰다. 독사의 손은 허공을 갈랐다. 그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얼굴을 붉히며 더욱 거칠게 나왔다. 이게 진짜 좋게 말로 하니까 사람을 우습게 안 해. 독사가 다시 손을 뻗는 순간 등산로 아래쪽에서 무전기 소리가 들려왔다. 독사 형님, 오 형사님 오십니다. 그 말에 독사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는 강철이를 향해 의기양양하게 웃어 보였다. 거봐, 아가씨. 내가 경찰이랑 친하다고 했지?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나? 잠시 후 땀을 뻘뻘 흘리며 언덕을 올라온 중년의 경찰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전주 남부경찰서 소속 오 형사였다. 그는 독사 무리와 강철해 그리고 노인을 번갈아 보더니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독사, 이게 무슨 소란이야? 등산객들한테 또 시비 건 거야? 아이고, 오 형사님 오셨습니까? 아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우리 구역에서 질서를 안 지키시길래 좋게 타일러 드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는 다짜고짜 경찰에 신고한다며 협박을 하지 뭡니까? 오 형사의 시선이 강철이에게 향했다. 그는 위아래로 그녀를 훑어보더니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신분증 좀 봅시다. 지금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거요. 강철이는 어이가 없었다. 누가 봐도 피해자는 노인이었고 가해자는 독사물이었다. 그런데 경찰이라는 자가 나타나서는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공무집행 방해를 운운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유착이 아니었다. 한통속이었다. 제가 왜 신분증을 보여줘야 합니까? 저들은 명백한 갈취와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라면 저들을 체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나한테 수사 지휘라도 하는 거요? 내가 알아서 판단할 테니 시키는 대로 신분증이나 내놓으라고. 오 형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노골적으로 독사의 편을 들었다. 이제 상황은 명백해졌다. 이들은 법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고립된 공간에서 공권력이라는 가면을 쓴 늑대들과 마주하고 있었다. 강철이는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조용히 노인의 귓가에 속삭였다. 어르신, 잠시만 눈을 감고 계십시오. 그리고 그녀는 오 형사를 향해 말했다. 좋습니다. 신분증을 보여드리죠. 하지만 그 전에 당신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부터 확보해야겠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철이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오 형사와 독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거 안 꺼.
독사의 부하 중 하나가 그녀의 스마트폰을 낚아채려 달려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미동도 없이 서 있던 강철이의 몸이 섬광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달려드는 남자의 손목을 가볍게 잡아채 비틀었다. 우두둑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동시에 그녀의 반대편 손이 남자의 명치에 정확히 꽂혔다.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숨을 토해내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남은 5명과 오 형사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연약해 보이던 여자가 건장한 남자를 단 2번의 움직임으로 무력화시킨 것이다. 독사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 미친년이. 그는 주먹을 휘두르며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강철이는 그의 주먹을 피하며 몸을 낮췄다. 그리고는 그의 다리 사이를 파고들어 중심을 무너뜨렸다. 거대한 덩치가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지는 순간 그녀의 팔꿈치가 그의 등 뒤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독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처박혔다. 다들 뭐해? 전연 잡어. 독사의 외침에 남은 부하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훈련된 맹수 앞에 선 오합지졸에 불과했다. 강철이의 움직임은 군더더기가 없었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상대의 공격을 흘려내고 가장 취약한 급소를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가격했다. 손날은 목을, 무릎은 관절을, 손바닥은 턱을 가격했다. 비명과 신음이 지리산의 고요한 숲을 어지럽혔다. 불과 1분도 채 되지 않아 독사를 포함한 6명의 장정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오 형사뿐이었다. 그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그의 손은 허리춤에 찬 권총으로 향하고 있었다. 오지 마. 더우면 쏴버릴 거야. 강철이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손을 털며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도 증오도 아니었다. 그것은 경멸이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제복을 입고 범죄자들과 결탁한 것에 대한 깊은 경멸. 총을 뽑아. 그리고 쏴. 하지만 명심해. 내가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내 목숨은 없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오 형사는 그녀의 기세에 압도당했다. 그의 손은 미친 듯이 떨렸고 식은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는 눈앞의 여자가 단순한 무술고수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에게서는 평범한 사람에게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죽음의 경계를 수없이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살기가 느껴졌다. 결국 오 형사는 권총을 뽑지 못했다. 그가 망설이는 찰나 강철이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와 그의 손목을 꺾었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그의 손에서 무전기가 떨어져 나갔다. 강철이는 떨어진 무전기를 주워들었다. 그리고 무전기를 향해 얼음처럼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는 지리산 능선 현 시간부로 이 지역을 통제한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소장 강철이다. 즉시 전주 남부경찰서 수사과와 육군본부 헌병특수수사대에 연락해 현장으로 출동하도록 반복한다. 여기는 강철이. 무전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그녀의 목소리. 육군 소장 강철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오 형사와 바닥에 쓰러져 있던 독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소장이라는 단어가 지리산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메아리쳤다.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던 독사 무리는 고통도 잊은 채 얼어붙었다. 오 형사는 사색이 된 얼굴로 부들부들 떨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강철이를 올려다보았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
그저 싸움을 좀 잘하는 등산객인 줄로만 알았던 그녀의 입에서 나온 계급은 그들이 평생 동안 마주할 일조차 없는 까마득한 존재의 것이었다. 강철이는 더 이상 그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무전기의 주파수를 돌려 군 통신망에 접속한 뒤 간결하고 정확한 언어로 상황을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그녀의 목소리와 용어, 보고, 체계는 단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군인의 그것이었다. 보고를 마친 그녀는 쓰러진 자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경멸이 아니었다. 신문관의 눈빛이었다. 오 형사라고 했나? 당신부터 말해봐. 언제부터 이들과 한통속이었지? 상납받은 돈은 얼마고 당신 말고 또 누가 연루되어 있나? 오 형사는 공포에 질려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까지 그렁거렸다. 강철이는 그의 멱살을 잡아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지금부터 내 질문에 똑바로 대답하는 게 좋을 거야. 군법은 민간법보다 훨씬 무섭다는 것쯤은 알고 있겠지? 특히 현역 장성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 한 죄는 용서받지 못해. 그녀는 일부러 군을 상대로 한 사기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현역 장성을 상대로 벌인 이 모든 행위는 이제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었다. 군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로 비화될 수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장군님. 강철이가 돌아보자 노인이 경외와 감사가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어느새 허리를 꼿꼿이 펴고 부동자세에 가까운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 자세, 그리고 그녀를 부르는 호칭. 강철이는 그제야 노인을 제대로 마주보았다. 주름진 얼굴, 검버섯, 세월의 풍파가 핥히고 간 흔적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단단한 골격과 쉬이 꺾이지 않을 듯한 기상. 그리고 그의 목에 걸려있던 옷깃 사이로 언뜻 보였다 사라진 낡은 군번줄. 강철이의 뇌리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의 파편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 흙먼지와 화약 냄새가 가득했던 이국의 땅. 생과 사가 교차하던 절체절명의 순간. 그녀는 노인의 얼굴을, 특히 그의 눈빛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비역 육군 상사 윤태범입니다. 윤태범. 그 이름이 강철이의 기억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혹시 아드님 이름이 윤현우입니까? 노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제 아들을 어떻게 아십니까? 강철이는 오 형사의 멱살을 놓고 윤태범 상사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10수년 전 아프리카 분쟁 지역에서 윤현우 하사를 기억합니다. 매복에 걸려 부대원 전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끝까지 저를 엄호하며 싸워주었던 분대장 저는 그때 갓 소위였습니다. 윤태범 상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강철이의 팔을 잡았다. 그때 우리 현우를 구해주셨던 분이 바로 장군님이셨습니까? 제 아들이 평생의 은인이라고 군 생활 내내 입버릇처럼 말했던 그분이.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흘렀다. 과거의 인연이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와 시간에서 기적처럼 이어진 것이다. 강철이는 윤태범 상사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따뜻하고 부드러워졌다. 현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잘 지냅니까? 그 질문에 윤태범 상사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반가움이 순식간에 어둠으로 변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놈이 기자입니다. 탐사보도 전문 기자인데 이 지역의 부정부패, 특히 경찰과 조폭의 유착관계를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독사 저놈들과 오형사 같은 놈들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강철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독사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이들이 단순히 등산객을 상대로 돈이나 뜯는 좀도둑 수준이 아니라는 것. 윤태범 상사를 위협한 것은 그의 아들 윤현우 기자의 행방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것. 독사 똑바로 쳐다봐. 강철이의 목소리는 지옥의 심연에서 울려오는 듯 차갑고 낮았다. 윤현우 기자 어디 있어? 독사는 겁에 질려 눈을 피했다. 하지만 강철이의 기세는 그가 감히 저항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녀는 독사의 턱을 잡아 강제로 자신과 눈을 맞추게 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내 남은 인생은 사회 구경은커녕 군 교도소 가장 깊은 독방에서 썩게 될 거야. 나는 그걸 가능하게 할 힘이 있어. 마지막 기회다. 윤현우 기자 어디 있지? 공포는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킨다. 독사는 눈앞의 여군 장성이 단순한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폐광 근처 폐광에 가뒀습니다. 살아있나? 예, 아직은. 그 순간 윤태범 상사의 입에서 울음 섞인 절규가 터져 나왔다. 강철이는 그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아 주었다. 그리고 독사를 향해 다시 물었다. 안내해. 지금 당장. 이제 상황은 단순한 폭력 사건을 넘어 납치 및 감금 사건으로 번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녀의 옛 부하이자 생명의 은인이었던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공적인 임무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부하와 그 가족에 대한 숭고한 책임이 더해진 개인적인 사투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등산 배낭에서 작은 구급 키트와 로프를 꺼내며 전투를 앞둔 군인처럼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지리산의 가을 풍경은 어느새 비장한 전쟁터의 배경이 되어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지리산의 맑은 공기는 강철이라는 존재가 뿜어내는 서늘한 기운에 잠식되어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어깨에 존재하지 않는 별이 그곳에 있는 모두의 숨통을 짓누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단순한 계급장이 주는 위협감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죽음과 삶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게 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존재 자체의 무게였다. 오형사는 이제 저항은 물론 사고조차 정지된 듯 넋 나간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소장이라는 단어와 눈앞의 젊은 여성의 모습이 뒤엉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독사와 그의 부하들은 더했다. 그들은 길바닥 깡패였다. 그들이 아는 가장 높은 사람은 기껏해야 경찰서장이거나 시의원 정도였다. 장군, 그것도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의 별은 그들의 상상력 바깥에 존재하는 신화나 전설 속의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 신화가 지금 눈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묻고 있었다. 강철이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다. 윤현우 기자가 폐광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부터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완벽한 작전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민간인 구출 작전. 그것은 그녀가 수없이 반복해왔던 일이었다. 다만 이번의 작전 구역은 이국의 사막이나 정글이 아닌 그녀가 사랑하는 조국의 산이라는 점이 달랐을 뿐이다. 윤태범 상사님. 그녀가 부르자 윤태범 상사는 마치 현역 시절로 돌아간 듯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대답했다. 예, 장군님. 여기서 가장 가까운 폐광이 어디입니까? 아시는 곳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서 북쪽으로 약 4km 떨어진 곳에 일제강점기 때 쓰이던 아연 광산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출입이 금지된 위험지역입니다. 저놈들이 우리 현우를 그곳에. 윤태범 상사의 목소리가 다시금 비통함에 잠겼다. 강철이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위로했다. 그리고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독사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올렸다. 그의 눈에는 이제 공포를 넘어선 애원이 담겨 있었다. 내 놈이 직접 안내해야겠다. 가는 동안 딴 생각은 품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내 놈의 하찮은 목숨은 윤현우 기자의 생사 여부에 달려 있으니까. 그녀는 등산 배낭에서 가느다란 케이블 타이를 꺼내 독사의 두 손을 등 뒤로 단단히 결박했다. 군용 규격품인 케이블 타이는 웬만한 성인 남성의 힘으로는 절대 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오 형사를 포함한 나머지 패거리들도 같은 방식으로 신속하게 결박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군사작전의 한 장면처럼 일사불란했다. 장군님, 헌병대와 수사과가 도착하려면 최소 1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윤태범 상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1시간이면 사람이 죽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강철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먼저 진입해서 상황을 확보하겠습니다. 상사님께서는 여기서 부상자들을 감시하며 헌병대와 수사과가 도착하면 상황을 인계해 주십시오. 이것도 임무입니다. 하지만 장군님, 혼자서는 너무 위험합니다. 저놈들 패거리가 폐광에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강철이의 목소리에는 강한 자신감이 실려 있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관자놀이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안에는 지난 20여 년간 축적된 수많은 전장의 데이터와 생존 기술, 그리고 반드시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100만 대군보다 더 강력한 그녀만의 군대였다. 강철이는 독사를 앞세우고 폐광으로 향할 채비를 마쳤다. 그녀가 막 발을 떼려는 순간 등산로 아래쪽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2명의 경찰관이 헐레벌떡 뛰어 올라왔다. 오 형사의 무전을 듣고 출동한 인근 파출소 소속 순경들이었다. 오 형사님, 무슨 일? 그들은 현장의 광경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다. 건장한 남자 6명이 케이블 타이에 결박된 채 쓰러져 있고 그들의 상관인 오 형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모든 상황을 지휘하는 듯한 한 여성이 서 있었다. 당신 누구요?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젊은 순경이 겁없이 소리치며 허리춤의 권총에 손을 가져갔다. 강철이는 돌아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장에게 연락해. 육군 제11강습사단 사단장 강철의 소장이 공무 수행 중이니 현장 보존에 협조하고 헌병대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내 상관 받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소장이라는 계급과 제11강습사단, 헌병대라는 단어의 무게에 젊은 순경은 순간 얼어붙었다. 어깨 너머로 상황을 보던 나이든 경사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황급히 젊은 순경의 팔을 내리며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 죄송합니다. 상황 파악이 늦었습니다. 강철이는 그들에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윤현우 기자를 구출하는 것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그녀는 결박된 독사의 등을 스틱으로 툭 치며 명령했다. 앞장서. 가장 빠른 길로 안내해. 1미터라도 돌아가거나 시간을 끌면 내 관절 중 하나를 이 자리에서 분해해 주지. 독사는 겁에 질려 오줌을 지릴 지경이었다. 그는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이며 비탈길을 따라 등산로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강철이는 윤태범 상사에게 다시 한번 부탁의 눈빛을 보낸 뒤 독사의 뒤를 따라 험준한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발걸음은 낙엽을 밟는 소리조차 거의 내지 않을 정도로 가볍고 신속했다. 마치 먹잇감을 추적하는 흑표범처럼 조용하고 위협적이었다. 남겨진 윤태범 상사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10수년 전 아들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젊은 여장교가 이제는 별을 단 장군이 되어 다시 한번 자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적진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전율 속에서 헌병대와 수사과가 도착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다. 어깨에 달린 별의 무게는 때로는 누군가에게 삶의 마지막 희망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그는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지리산의 겉모습은 평화로웠지만 인적이 끊긴 숲의 내부는 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강철이는 독사를 앞세워 짐승의 길이나 다름없는 가파른 산비탈을 거침없이 나아갔다. 그녀의 호흡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시선은 전방과 좌우의 모든 경계를 놓치지 않았다. 독사는 공포에 쫓겨 비틀거리면서도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살기에 감히 속도를 늦추거나 딴짓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약 20분쯤 지났을까 독사가 덤불이 우거진 한 지점에서 걸음을 멈췄다. 여기입니다. 그가 가리킨 곳에는 수풀과 덩굴로 위장된 낡은 철문이 있었다. 주에 깊게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십상인 폐광의 입구였다. 입구 주변에서는 축축하고 서늘한 바람과 함께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강철이는 독사의 입을 그의 옷자락으로 틀어막고 나무 기둥에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는 허리에 차고 있던 작은 LED 손전등을 꺼내 입에 물었다. 안에 몇 명 있지? 그녀가 속삭이듯 물었다. 두 명 있습니다. 저희 조직원들입니다. 독사가 웅얼거리며 대답했다. 강철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등산화 끈을 고쳐 매고 몸의 관절을 가볍게 풀었다. 15번.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사냥을 앞둔 맹수의 그것으로 변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감각은 오히려 몇 배나 더 예민해졌다. 공기의 흐름, 희미한 소리, 냄새의 변화까지도 그녀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되었다. 삐걱거리는 낡은 철문을 소리나지 않게 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강철이는 문을 여는 대신 문 옆에 부식된 환기구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성인 남성은 통과하기 힘든 좁은 공간이었지만 유연하고 단련된 그녀에게는 충분했다. 그녀는 소리 없이 환기구 덮개를 제거하고 뱀처럼 몸을 안으로 밀어넣었다. 폐광 내부는 칠흑 같은 어둠과 한기로 가득했다. 손전등 빛이 닿는 곳까지만 시야가 확보될 뿐 그 너머는 미지의 공간이었다. 동굴 벽에서는 끊임없이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와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녀는 모든 소리와 움직임을 죽인 채 고양이처럼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갱도의 갈림길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2명의 남자가 화투를 치고 있었다. 그들은 윤현우 기자를 감시하는 역할 터였다. 아, 심심해 뒤지겠네. 독사 형님은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산에서 돈 좀 뜯고 오시겠지. 그나저나 저 기자 양반 꽤나 끈질기던데. 며칠을 굶겼는데도 입을 꾹 다물고 있잖아. 독한 인간이지. 며칠만 더 버티면 큰 돈이 들어온다니까. 조금만 참자고. 그들의 대화를 통해 강철이는 윤현우 기자가 아직 살아있으며 근처에 감금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녀는 손전등을 끄고 완전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바닥에 널려있는 자갈 중 적당한 크기의 것을 2개 집어들었다. 그녀는 먼저 오른쪽 갱도 깊숙한 곳으로 자갈 하나를 힘껏 던졌다. 타탁! 자갈이 벽에 부딪히고 바닥에 구르는 소리가 갱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뭐야? 무슨 소리야? 화투를 치던 남자 중 하나가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소리가 난 오른쪽 갱도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바로 그 순간을 강철이는 놓치지 않았다. 남아있던 다른 남자의 등 뒤로 소리 없이 접근한 그녀는 그의 목을 팔로 감싸 기도를 압박하는 동시에 다른 손에 쥔 자갈로 그의 관자놀이를 강하게 가격했다. 윽! 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남자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야! 무슨 일이야? 오른쪽 갱도를 살피러 갔던 남자가 동료의 비명에 놀라 황급히 몸을 돌렸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그가 당황하여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는 순간 어둠 속에서 날아온 자갈이 그의 손전등을 정확히 맞췄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손전등이 깨지며 갱도는 다시 완벽한 암흑에 휩싸였다. 으악! 누구야? 남자는 공포에 질려 허공에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허공만 갈랐다. 강철이는 이미 그의 등 뒤에 있었다. 그녀의 손날이 번개처럼 그의 목덜미를 내리쳤다. 남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두 명의 감시병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30초도 채 되지 않았다. 완벽한 기습이자 압도적인 실력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강철이는 쓰러진 남자들의 손전등을 주워들고 그들이 지키고 있던 갱도 안쪽으로 향했다. 갱도 끝에는 낡은 철창으로 막힌 작은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는 한 남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며칠은 굶은 듯 수척한 얼굴, 찢어진 옷, 먼지와 상처로 뒤덮인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윤현우 기자였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아버지 윤태범 상사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윤현우 기자? 강철이의 목소리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누구십니까? 아버님의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저는 강철이입니다. 윤현우 기자의 눈이 커졌다. 강철이. 아버지의 군 생활 이야기에서 수없이 들었던 이름이었다. 생명의 은인이자 전설적인 여군.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철창을 붙잡았다. 강철이는 더 말하지 않고 근처에 있던 쇠 파이프를 이용해 낡고 녹슨 자물쇠를 단숨에 부숴버렸다. 철창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드디어 마주 섰다. 몸은 괜찮습니까? 예, 아직은 버틸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현우 기자는 일어서려 했지만 며칠간의 감금과 굶주림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강철이가 재빨리 그의 몸을 부축했다.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녀는 윤현우 기자를 부축하고 폐광 입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들이 갱도 갈림길에 이르렀을 때 등 뒤에서 윤현우 기자가 다급하게 외쳤다. 잠깐만요. 저기 제 취재 수첩이랑 카메라 저놈들이 빼앗아서 저 안쪽에 던져놨는데 그의 수첩과 카메라에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가 담겨 있을 터였다. 강철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윤현우 기자를 안전한 곳에 기대게 하고 다시 갱도 안쪽으로 향했다. 바로 그때였다. 쿠르르르릉.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었던 갱도가 그들의 움직임과 외부 공기의 유입을 견디지 못하고 희미한 진동과 함께 울리기 시작했다. 천장에서 흙먼지와 작은 돌멩이들이 후두둑 떨어져 내렸다. 위험합니다. 무너집니다. 윤현우 기자가 절박하게 외쳤다. 갱도가 무너지고 있었다. 심판의 시작은 또 다른 거대한 위기의 시작이기도 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흙먼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갱도를 지탱하던 낡은 목재 기둥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틀리기 시작했다. 거대한 괴음과 함께 갱도 입구 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순식간에 그들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있는 무덤 속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손전등 빛이 먼지로 가득 찬 공기 중에 어지럽게 흩어졌다. 젠장. 윤현우 기자의 입에서 절망적인 탄식이 터져 나왔다. 구출되었다는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더 큰 공포가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하지만 그의 옆에 선 강철이는 달랐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더욱 냉철하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아직은 길이 있습니다. 그녀의 침착한 목소리는 공포에 질린 윤현우 기자에게 작은 안정감을 주었다. 강철이는 주변을 빠르게 스캔했다. 붕괴는 입구 쪽에서 시작되었지만 아직 안쪽 갱도는 비교적 온전한 상태였다.
그녀는 특수부대에서 생존 훈련을 받을 때 오래된 광산이나 동굴에는 비상 탈출을 위한 환기구나 예비갱도가 여러 개 존재한다는 것을 배웠다. 윤 기자, 정신 차려요. 여기서 살아나가고 싶으면 내 말 잘 들어요. 강철이는 윤현우의 뺨을 가볍게 두드려 그의 정신을 환기시켰다. 이 광산 구조에 대해 아는 거 있어요? 저놈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여기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길 잃으면 절대 못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 지리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옛날 창고랑 연결되는 길이 있다는 말을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윤현우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어 말했다. 좋아요. 강철이는 손전등으로 그가 가리킨 방향을 비췄다. 세 갈래의 길이 나타났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귀를 대고 공기의 미세한 흐름을 느꼈다. 붕괴되지 않은 길에서는 외부와 연결된 통로를 통해 아주 희미하게나마 공기가 유입되기 마련이었다. 이쪽입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가운데 갱도를 선택했다. 그녀는 쇠약해진 윤현우를 부축하며 다시 걷기 시작했다. 붕괴의 충격으로 갱도 내부는 더욱 위태로워 보였다. 언제 또다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의 연속이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들의 앞을 거대한 암석 더미가 가로막았다. 지난번 붕괴 때 함께 막혀버린 듯 했다. 윤현우의 얼굴에 다시 절망이 드리워졌다. 이제 끝인가 봅니다. 아니요. 강철이는 암석 더미를 유심히 살폈다. 그리고는 암석들 사이에 난 아주 좁은 틈을 발견했다. 사람이 지나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윤현우에게서 취재 수첩과 카메라를 건네받아 품 안에 넣고 말했다. 내가 먼저 길을 만들 테니 뒤따라와요. 할 수 있죠? 그녀는 좁은 틈 사이로 몸을 밀어넣기 시작했다. 그녀의 단련된 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유연하게 움직이며 불가능해 보였던 바위 틈을 통과해냈다. 그녀는 반대편으로 넘어간 뒤 윤현우가 넘어올 수 있도록 불안정한 바위들을 치우고 길을 확보했다. 윤현우는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사력을 다해 그녀의 뒤를 따랐다. 마침내 두 사람은 암석 더미를 통과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위쪽으로 향하는 낡은 철제 사다리가 나타났다. 희미하게나마 외부의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바로 환기구이자 비상 탈출구였다. 찾았어요. 강철이와 윤현우는 서로를 보며 짧은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녹슨 사다리를 밟고 마침내 지상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들이 나온 곳은 윤현우 기자의 말대로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낡은 창고 뒤편이었다.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자 비로소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몰려왔다. 그들이 창고를 빠져나왔을 때 멀리서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와 수많은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강철이가 보낸 무전 요청에 마침내 육군본부 헌병 특수수사대와 경찰 병력이 지리산으로 집결하고 있는 것이었다. 잠시 후 육군본부 헌병 특수수사대 기동 타격대와 전주 남부경찰서 수사과 요원들이 현장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강철이가 묶어두었던 독사와 그의 부하들, 그리고 오 형사는 모두 헌병대로 인계되었다. 붕괴된 폐광 입구에서는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고 윤태범 상사는 무사히 돌아온 아들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모든 상황은 강철이의 완벽한 통제하에 정리되고 있었다. 윤현우 기자는 군의관의 응급 처치를 받으며 품속에서 꺼낸 취재 수첩과 카메라를 강철이에게 건넸다. 여기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독사 패거리와 오 형사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을 비호하며 지리산 국립공원에 몰래 산업 폐기물을 매립해 온 건설업체 대표 그리고 그에게 뇌물을 받은 지역 정치인의 이름까지 전부 들어 있습니다. 얽히고 설킨 부패의 실타래, 그 거대한 전모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독사 패거리는 그저 거악의 꼬리에 불과했다.
윤현우 기자는 이 사실을 세상에 폭로하기 직전 그들에게 납치되었던 것이다. 강철이는 증거물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한번 차갑게 빛났다. 구출 작전은 끝났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윤현우 기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걱정 마요. 이 증거 그리고 당신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 땅의 군인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녀의 말에는 별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책임감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멀리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지리산의 새로운 새벽이 오고 있었다. 그것은 부패한 권력자들에게 내려질 서슬퍼런 심판을 예고하는 비장하고도 찬란한 여명이었다. 지리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인근에 차려진 임시 지휘본부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헌병대와 경찰 수사과 차량들이 질서정연하게 도열해 있었고 분주하게 오가는 군과 경찰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강철이는 더 이상 평범한 등산객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휘본부의 상황판 앞에 서서 현장에 도착한 헌병 특수수사대장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급파된 감찰팀장에게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었다. 그녀의 전투복 어깨에 선명히 빛나는 은빛별은 그녀가 내뱉는 모든 말에 절대적인 무게를 싣고 있었다. 현재까지 확보된 피해자는 주범 독사를 포함한 조직원 8명, 그리고 전주 남부경찰서 5형사입니다. 1차 신문 결과 이들은 단순한 자릿세 갈취를 넘어 조직적으로 국립공원 내 불법 폐기물 매립을 은폐하고 이에 저항하는 민간인을 위협 감금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녀가 가리킨 상황판에는 독사 패거리의 관계도와 그들의 범죄 사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의 브리핑은 군더더기 없이 명료했고 모든 정보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했다. 특수수사대장과 감찰팀장은 마치 부하 장교처럼 그녀의 브리핑에 집중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윤현우 기자는 군의관의 보호 아래 안정을 취하면서도 틈틈이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복수심이 아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기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으로 불타고 있었다. 아버지 윤태범 상사는 아들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서 있는 강철이를 경외로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이것이 윤현우 기자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증거물입니다. 강철이는 밀봉된 증거물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윤현우 기자의 취재 수첩과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가 들어있었다. 헌병대 과학수사팀이 즉시 내용물 분석에 들어갔다. 잠시 후 임시본부의 대형 모니터에 메모리 카드 속 사진과 영상, 그리고 수첩의 내용이 스캔되어 나타났다. 모니터를 보는 모든 이들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사진 속에는 심야 시간을 이용해 대형 트럭들이 지리산 깊숙한 계곡의 드럼통들을 쏟아붓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드럼통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시커먼 액체가 흘러나와 청정한 계곡물을 더럽히고 있었다. 영상 파일에는 푸른 개발이라는 로고가 선명한 트럭의 모습과 현장을 지휘하는 독사 그리고 그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한 남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백도훈, 푸른 개발 대표입니다. 윤현우 기자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전주 지역을 기반으로 급성장한 건설사인데 지역 정치인들과의 유착 의혹이 끊이지 않던 인물입니다. 수첩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장부와 통화 기록, 그리고 은밀한 접대 장소의 약도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허영심. 인자한 미소와 서민적인 이미지로 지역 주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수첩 속에 그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푸른 개발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막대한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하며 지리산의 자연을 팔아넘긴 추악한 위선자에 불과했다.
이건 단순한 조폭 경찰 유착 사건이 아니었군. 거대한 지역 카르텔의 빙산의 일각이었어. 감찰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바로 그때 강철이의 위성 군용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육군 참모총장. 그녀의 직속 상관이었다. 강 장군 괜찮은가? 보고는 받았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 쪽으로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는군. 허영심 의원실에서 직접 연락이 왔어. 군이 민간인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주장이야. 당장 철수하라는 압박이 거세. 예상했던 바였다. 꼬리가 밟히자 뱀의 머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강철이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빛났다. 총장님, 이것은 단순한 민간인 수사가 아닙니다. 현역 장성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자 군사보호구역과 인접한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안보 위협 행위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최초 피해자는 군인 가족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절대 묵과할 수 없습니다. 알았네. 자네의 뜻이 정 그렇다면 나도 최대한 버텨보지.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 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확보해야 하네. 명심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강철이는 결심을 굳혔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적들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증거인멸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지금부터 작전을 변경한다. 강철이의 선언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헌병 특수수사팀은 즉시 법원으로부터 푸른 개발 본사와 허영심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도록, 전북경찰청 감찰팀은 전주 남부경찰서 내부 조력자들을 색출하고 백도훈과 허영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다. 그녀는 상황판의 지도를 가리켰다. 그리고 나 강철이는 지금 즉시 기동 타격대 일부를 이끌고 불법 폐기물 매립 현장으로 직접 진입한다. 그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현장을 완벽하게 확보하고 추가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벌어지는 전투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책상에 놓인 권총을 집어 홀스터에 차고 방탄조끼를 입었다. 산을 오르던 평화로운 등산객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곳에는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기꺼이 전쟁을 선포한 대한민국 육군의 장군만이 서 있었다. 그녀가 이끄는 기동 타격대의 군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고 부패의 심장부를 향해 힘차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강철이가 이끄는 헌병 기동 타격대의 차량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지리산의 비포장 임도를 질주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그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은 마치 어둠을 가르는 서슬 퍼런 칼날 같았다. 그녀의 옆자리에는 윤현우 기자가 촬영한 사진과 위성 지도를 대조하며 최단 경로를 안내하는 윤태범 상사가 앉아 있었다. 아들을 대신해 이 작전에 참여하겠다는 그의 간절한 부탁을 강철이는 거절할 수 없었다. 늙은 예비역 상사와 젊은 현역 장군, 세대를 뛰어넘은 두 군인의 눈빛 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불타고 있었다. 바로 썩어 들어가는 조국의 심장을 도려내겠다는 비장한 결이었다. 그 같은 시각 전주 시내에 위치한 푸른 개발 본사 앞에도 경찰 특공대와 수사관들이 도착했다. 동의 특위를 기다려 진행될 압수수색 작전을 위해 건물 주변을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었다. 모든 것은 강철이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현장의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향한 총공세의 총사령관이었다. 폐기물 매립 현장에 가까워지자 강철이는 모든 차량의 라이트를 끄고 대원들을 하차시켰다. 여기서부터는 도보로 은밀하게 접근해야 했다. 그녀는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선두에 섰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움직임은 한나처럼 거침이 없었다.
20여 명의 기동 타격대원들은 한 몸처럼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대한민국 최정예 군인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비친 강철이는 존경심을 넘어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였다. 여성의 몸으로 특전사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살아있는 신화. 그 신화가 지금 맨 앞에서 그들의 길을 열고 있었다. 전방 200m. 열원 감지. 총 4명. 경계 상태. 강철이가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자 대원들은 즉시 주변 지형에 몸을 숨기고 전투 태세를 갖췄다. 백도훈이 고용한 용역 깡패들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들이 증거인멸을 위해 이곳에 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2개 조로 나뉘어 좌우로 포위 접근한다. 내 신호 전까지 절대 발포하지 말고 제압은 소리 없이 진행한다. 목표는 생포다. 그녀의 명령은 간결하고 정확했다. 대원들은 소리 없이 흩어져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강철이는 윤태범 상사를 안전한 후방에 대기시킨 뒤 홀로 가장 위험한 중앙으로 침투했다. 낙엽을 밟는 소리조차 내지 않는 그녀의 발걸음은 유령과도 같았다. 경계병들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담배를 피우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대표님은 왜 이렇게 닥달이셔? 그냥 포클레인으로 싹 묻어버리면 끝인데. 글쎄 말이야. 무슨 국회의원까지 엮여서 일이 커졌다는 둥. 그들의 등 뒤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강철이가 손짓 신호를 보내는 순간 작전이 시작되었다.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기동 타격대원들이 순식간에 경계병들의 입을 막고 목을 졸랐다.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들은 힘없이 쓰러졌다. 작전 개시 10초 만에 상황은 끝났다. 강철이는 계곡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곳에서는 그녀의 예상대로 대형 포클레인 한 대가 땅을 파헤치며 드럼통들을 묻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증거인멸이 시작되기 직전 아슬아슬한 순간에 도착한 것이었다. 진입한다. 강철이의 명령과 함께 기동 타격대원들이 계곡 아래로 쏟아져 내려갔다. 포클레인 기사와 현장을 지휘하던 푸른 개발 직원은 총구를 겨눈 헌병들의 모습에 혼비백산하여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었다. 현장은 완벽하게 확보되었다. 바로 그때 강철이의 군용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푸른 개발 본사에 진입한 경찰팀장이었다. 장군님, 보고드립니다. 푸른 개발 측에서 모든 서류를 파쇄하고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디지털 포렌식 팀이 백업 서버에서 암호화된 비밀 장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복구와 작업 중입니다. 잘했다. 허영심 의원 사무실은 어떤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허 의원의 보좌관 한 명이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허 의원에게 모든 죄를 뒤집었을 위기에 처하자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듯합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아니 계획보다 더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부패한 권력의 성벽이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거악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잠시 후 국방부 장관 비서실로부터 직접 전화가 걸려왔다. 허영심 의원이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군의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며 강철이의 즉각적인 직위 해제를 요구했다는 것이었다. 정면에서 통하지 않자 가장 높은 곳을 통해 압력을 넣은 것이다. 강 장군, 미안하지만 지금 당장 모든 작전을 중지하고 현장에서 철수하게. 이건 명령이야.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강철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뇌리에 수많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아프리카 분쟁 지역에서 자신을 구하고 산화했던 부하들. 아들의 생사를 걱정하던 윤태범 상사의 눈물. 폐광에 갇혀있던 윤현우 기자의 절박한 눈빛. 그리고 썩어가는 지리산의 계곡. 그녀는 눈을 떴다.
그 눈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명령 불복종하겠습니다. 뭐라고 했나 강 장군. 저는 지금 적과 교전 중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적과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휘관으로서 저는 이 전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명령 불복종. 군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행위였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자신의 어깨에 달린 별의 무게는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내던질 때 비로소 빛나는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결연한 모습에 주변의 모든 대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들은 단순한 상하 관계가 아닌 생과 사를 함께하는 전우로서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강철 같은 연대로 묶여 있었다. 그 순간 동쪽 하늘을 뚫고 마침내 아침 해가 솟아올랐다. 그 빛은 계곡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유독성 폐기물 드럼통들을 비추었고 그 옆에는 이 땅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건 강철의 군인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군화는 썩은 땅을 딛고 서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밝고 높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강철이의 명령 불복종 선언은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국방부는 발칵 뒤집혔고 허영심 의원은 이를 빌미로 군의 정치 개입이라며 언론을 통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상황은 그녀에게 극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확신이 있었다.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와 국민이라는 가장 든든한 아군이 곧 자신의 편에 서주리라는 믿음이었다. 그녀의 믿음은 틀리지 않았다. 군 병원에 입원해 있던 윤현우 기자는 한시도 쉬지 않고 노트북을 두드렸다. 그의 손끝에서 지난 몇 달간 목숨을 걸고 취재했던 모든 진실이 하나의 거대한 기사로 완성되고 있었다. 독사 패거리의 만행, 부패 경찰 5형사의 비호, 푸른 개발의 불법 폐기물 매립,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종한 허영심 의원의 추악한 민낯까지. 그리고 그 모든 절망의 한가운데서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난 여군 장성 강철이의 이야기도 고스란히 담겼다. 이 기사가 나가면 장군님께는 더 큰 위협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기사를 전송하기 직전 윤현우 기자가 물었다. 강철이는 창밖의 지리산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군복을 입는다는 것은 언제든 죽음을 각오한다는 뜻입니다. 그 죽음이 조국과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두려울 게 없지요. 윤 기자, 당신의 펜이 총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그날 오후 윤현우 기자의 기사는 인터넷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다. 지리산을 삼킨 검은 커넥션 강철별이 쏘아 올린 진실의 신호탄. 기사는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단 몇 시간 만에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을 장식했다. 국민들은 경악했고 분노했다. 자신들이 뽑은 국회의원이 신성한 국립공원에 독극물을 쏟아붓고 있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고 거대한 불의에 홀로 맞선 여군 장군의 이야기에 열광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허영심 의원의 즉각적인 파면과 강철의 장군을 보호해달라는 청원이 쇄도했다. 국방부 홈페이지는 서버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어설픈 압력으로 그녀를 징계하려던 국방부의 고위 관료들은 싸늘한 여론의 역풍을 정면으로 맞고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궁지에 몰린 것은 허영심 의원이었다. 그는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정치적 생명을 끊으려는 음의 세력과 군 내부의 일부 불순분자들이 결탁한 명백한 정치 공작입니다. 군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그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바로 그 순간
기자회견장 뒷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허영심 의원의 이름이 적힌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다. 푸른 개발 백도훈 대표가 모든 것을 자백한 것이다. 여론의 압박과 강철희의 흔들림 없는 모습에 모든 것을 혼자 뒤집어 쓸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결국 허영심과의 모든 거래 내역과 통화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허영심 의원의 발악은 처절했다. 이건 무효야. 나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그는 국회의원 배지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하지만 수사관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국회에서 방금 전 당신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압도적인 결과였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동료 의원들조차 들끓는 국민의 여론 앞에서는 그를 외면한 것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위선자의 가면이 벗겨진 그는 힘없이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 나갔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부패 스캔들이 마침내 그 추악한 머리를 잘리는 순간이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 강철희는 조용히 짐을 챙겨 지리산을 떠날 준비를 했다. 그녀를 둘러싼 모든 논란은 이제 찬사와 영웅담으로 바뀌어 있었다. 대통령까지 나서 그녀의 용기를 치하했고 군은 슬그머니 명령 불복종에 대한 징계 논의를 없던 일로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윤태범 상사와 윤현우 기자가 그녀를 찾아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장군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두 분의 용기가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 용기 잃지 말아 주십시오. 강철희는 그들의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조용히 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다시 평화를 되찾은 지리산의 웅장한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길고 길었던 전투가 끝난 것 같았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계절의 모퉁이를 돌아가고 있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리산 게이트의 광풍은 점차 잦아들었지만 그 상처와 교훈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국회의원 허영심과 푸른 개발 대표 백도훈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자신들의 죄과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들과 결탁했던 부패 경찰과 공무원들 역시 줄줄이 철창 신세를 졌고 독사가 이끌던 폭력 조직 칠성파는 뿌리째 뽑혀 완전히 해체되었다. 변화의 바람은 지리산에도 불어왔다. 푸른 개발로부터 몰수한 막대한 재산은 지리산 환경보건기금으로 조성되었다. 수십 년간 신음하던 계곡의 불법 폐기물 처리 작업이 시작되었고 전문 환경단체와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그 뜻에 동참했다. 맹독을 품고 있던 땅은 조금씩 재빛을 되찾아갔고 그 자리에는 야생화 씨앗이 뿌려지고 어린 나무들이 심겼다. 자연의 위대한 치유력이 인간의 탐욕이 핥히고 간 상처를 서서히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격동의 중심에 있었던 강철의 소장. 그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국방부를 뒤흔들었던 명령 불복종 파문은 국민적 영웅이라는 여론의 방패막이 뒤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군 수뇌부는 그녀에게 그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훈장을 수여하지도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들은 조용히 사태를 봉합하는 길을 택했다. 그것이 그녀가 원하는 바이기도 했다. 그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영웅이 아닌 그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으로 남고 싶었다. 가을이 깊어진 어느 주말 오후 그녀는 사령부 근처의 한적한 찻집에서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이전보다 한결 건강해진 얼굴의 윤현우 기자가 들어와 그녀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번 사건을 다룬 심층 보도로 한국 기자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 우뚝 섰다. 찾아뵙기 송구스럽습니다, 장군님.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 기자님이야말로 더 바쁘지 않으십니까? 요즘 방송에도 자주 나오시던데 보기 좋습니다. 강철이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그를 맞았다. 따뜻한 찻잔의 온기가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윤현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어렵게 입을 열었다. 사실 장군님께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날 폐광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장군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장관의 직위 해제 압박 속에서도 명령 불복종을 선언하셨고요. 도대체 무엇이 장군님을 그토록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저는 아직도 그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윤현우가 오랫동안 품어온 기자로서의 호기심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순수한 경외심에서 비롯된 질문이었다. 강철이는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했다. 그리고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제가 처음 임관했을 때 저를 유독 따르던 부사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윤 기자님처럼 정의감 넘치고 웃음이 선한 친구였죠. 첫 해외 파병에서 그 친구가 제 목숨을 구하고 대신 총에 맞았습니다. 제 품에서 숨을 거두면서 그 친구가 제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목까지 대신해서 이 군복이 부끄럽지 않게 끝까지 나라를 지켜달라고. 약해지려 할 때마다 저는 그 친구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립니다. 제 어깨의 별은 제 것이 아니라 저보다 먼저 떠나간 수많은 전우들의 영혼이 함께 지고 있는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게가 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겠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깊이의 슬픔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강한 것이 아니라 그저 약해질 수 없을 뿐입니다. 제가 무너지면 저를 믿고 따라준 모든 이들의 희생이 무의미해지니까요. 윤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여 그녀가 짊어진 삶의 무게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할 뿐이었다. 얼마 후 완벽한 가을의 한복판에 선 어느 날 강철이는 모든 계급장을 뗀 평범한 등산복 차림으로 다시 지리산을 찾았다. 소란스러웠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산은 언제나처럼 장엄하고 고요한 모습으로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예전처럼 능선길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사건이 벌어졌던 너른 바위 근처에는 아름다운 지리산, 우리 함께 지켜요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었다. 그 옆에는 작은 추모비가 하나 놓여 있었다. 지리산의 정의를 위해 희생된 이름 모를 용기에 감사하며. 윤현우 기자를 비롯한 지역 언론인들과 시민들이 뜻을 모아 세운 비석이었다. 비석에는 이름 대신 별 2개가 그려져 있었다. 강철이는 잠시 그 앞에 서서 묵념한 뒤 조용히 걸음을 계속했다. 산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단풍을 구경하는 가족, 정상을 향해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젊은이들,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쉬어가는 노부부.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런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숨이 가빠왔지만 심장은 오히려 편안하고 고요해졌다. 마침내 천왕봉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대에 선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배낭을 내려놓았다. 시원한 바람이 땀으로 젖은 그녀의 이마를 스치고 지나갔다. 눈앞에는 인간의 시간이 아닌 영겁의 세월이 빚어낸 거대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붉고 노랗게 타오르는 단풍의 바다, 그 위로 우뚝 솟은 기암괴석, 그리고 모든 것을 품어 안는 드높은 가을 하늘. 사는 말이 없었다. 그저 수억 년의 시간 동안 그래왔듯이 자신의 품에서 벌어지는 인간들의 희로애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강철이는 눈을 감았다. 자신을 향해 쏟아졌던 비난과 찬사, 죽음의 위협과 환희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소란이 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는 한낱 먼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한 일은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심판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병든 곳에 독을 제거하고 더러워진 것을 닦아내어 자연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아주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수정처럼 맑고 깊어져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산의 고요함만이 충만하게 들어앉았다. 그때였다. 그녀의 배낭 속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다. 새로운 임무를 알리는 문자였다. 그녀는 짧은 한숨과 함께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평화는 언제나 이렇듯 짧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신의 운명임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녀는 다시 배낭을 짊어졌다. 올라왔던 길을 되돌아 내려가야 했다. 산을 내려가면 그녀는 다시 평범한 등산객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으로 돌아가야 한다. 저 멀리 서쪽 하늘 너머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노을은 마치 전장을 수놓는 포화처럼 비장하고도 아름답게 타오르고 있었다. 강철이는 그 노을을 향해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조국의 산하를 향해 소리 없는 경례를 붙였다. 산은 말이 없었다. 그저 자신의 품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묵묵히 지켜보고 또 다른 천년의 바람과 비와 눈을 맞을 준비를 할 뿐이었다. 이 땅에 이름 없는 수호자 그녀처럼. 그 평화로운 주말이 채 지나가기도 전인 월요일 새벽 제11강습사단 사단장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비상직통선 일명 레드폰이 찢어질 듯한 굉음을 토해냈기 때문이다. 강철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수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의 다급하고 긴장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 장군, 실제 상황이다. 서해 백령도 인근 소청도 남방 해역에서 국적 불명의 소형 잠수정이 식별되었다. 현재 해당 잠수정은 레이더망에서 소실되었으며 거의 동시에 소청도 부속 도서인 대청초의 기상관측소와 통신이 두절되었다. 반복한다. 실제 상황이다. 강철이의 뇌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단순한 통신 장애가 아니었다. 잠수정의 출현과 관측소의 통신 두절. 두 개의 점이 하나의 끔찍한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대청초 기상관측소. 민간인 신분의 기상연구원 3명과 통신관리원 1명이 상주하는 곳. 그곳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고립된 섬이었다. 즉시 제11강습 사단의 데프콘 3를 발령한다. 장군은 5분 내로 합참 지휘통제실과 화상회의를 개시하라. 이상. 통화가 끊기자마자 사단 전체에 비상경보가 울려 퍼졌다. 평화롭던 부대의 아침은 순식간에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강철이는 전투복으로 갈아입으며 부관에게 지시를 내렸다. 즉시 특임대대 전 병력 완전 무장 집결시켜 항공단은 모든 강습 헬기와 수송기 출격 준비. 작전 계획 수립을 위해 정보 작전 참모 전원 사단 지휘통제실로 소집해.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혼란을 잠재우는 강력한 통제력이 담겨 있었다. 사단 지휘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에 합참의장과 각 군 작전사령관 그리고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곧이어 무인 정찰기가 촬영한 대청초의 영상이 화면에 떠올랐다. 영상은 폭풍으로 인해 심하게 흔들렸지만 그 속의 장면은 모든 지휘관들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다. 기상관측소 건물 외벽에 인공기가 걸려 있었고 그 주변으로 낯선 군복을 입은 무장병력 대여섯 명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보지 못했던 형태의 신형 소총이 들려 있었다. 명백한 적의 침투이자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침공이었다. 문제는 관측소 내부였다. 인질로 잡혀있을 민간인들의 생사가 불투명했다. 적의 정체와 의도가 불분명합니다. 섣불리 공격했다가는 인질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해군작전 사령관이 신중론을 펼쳤다. 협상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무력 도발입니다.
즉각적인 항공 타격으로 적을 섬멸하고 우리의 강력한 응징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공군작전 사령관이 강경하게 맞섰다.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합참의장이 침묵을 지키던 강철이에게 발언권을 넘겼다. 강 장군의 작전 평가는 어떤가? 모든 시선이 강철이에게 쏠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입을 열었다. 항공 타격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인질의 희생은 물론 적의 침투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할 기회조차 잃게 됩니다. 반대로 협상은 적에게 시간을 벌어줄 뿐입니다. 그들은 이미 퇴로를 확보했거나 혹은 자포까지 각오한 최정예 특수부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스크린 너머의 지휘관들을 꿰뚫었다. 적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 그들보다 더 빠르고 은밀하며 압도적인 힘을 투사하는 것, 즉 외과 수술식 강습 작전입니다. 제11강습 사단 특임대대와 707 대테러 특임대의 합동작전으로 적을 고립시키고 인지를 구출한 뒤 생존자는 생포하여 정보를 획득해야 합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명쾌했다. 인질 구출과 적 섬멸 그리고 정보 획득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이었다. 위험 부담이 컸지만 동시에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기도 했다. 짧은 침묵 끝에 화상회의에 참석한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졌다. 강철의 소장을 작전 지휘관으로 임명한다. 이번 작전의 성공 여부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있음을 명심하라. 작전명 여명의 강철. 대한민국에서 가장 날카로운 창 제11강습사단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전쟁 기계처럼 움직였다. 헬기 로터가 지축을 울리고 무장한 병사들이 강습 헬기와 수송기에 올랐다. 강철이는 상공에서 작전을 지휘할 지휘 통제기에 오르기 전 잠시 멈춰 서서 어둠이 깔린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지리산의 노을과는 다른 불길하고 비정한 어둠이었다. 그때 부관이 다가와 휴대전화를 건넸다. 윤현우 기자였다. 장군님, 뉴스 속보를 봤습니다. 혹시 걱정 마시오, 윤 기자.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산뿐만이 아니니까. 짧은 통화를 마친 강시철이는 결연한 표정으로 지휘기에 올랐다. 헬기 편대가 육중한 동체를 하늘로 띄웠다. 그들의 발 아래로 대한민국의 불빛이 멀어져 갔다. 그들은 이제 빛의 세계를 떠나 폭풍우가 몰아치는 서해의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조국의 심장을 겨눈 적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서해의 밤은 분노한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집채만 한 파도가 함대를 위협하고 수평선 너머에서부터 몰려온 비구름은 하늘의 모든 빛을 삼켜버렸다. 이런 최악의 기상 조건은 적에게는 훌륭한 은폐물이겠지만 동시에 강철이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이기도 했다. 적들 또한 이런 날씨에 대규모 반격이 시작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터였다. 강철이가 탑승한 공중 지휘 통제기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구름 위 적의 레이더망이 미치지 않는 고고도에서 선회하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수많은 전술 모니터가 설치되어 작전 지역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였고 그녀의 손끝에서 수십 명의 최정예 요원들의 생사가 결정될 것이었다. 해상 침투조 현재 위치 보고하라. 여기는 상어. 목표 지점 1.5km 전방. 파고가 예상보다 높아 접근에 어려움이 있음. 하지만 임무 수행 가능. 이상.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707 대테러 특임대 요원들로 구성된 해상 침투조였다. 그들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고속단정을 타고 성난 파도를 가르며 대청초의 암벽 해안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나침반과 감각에 의지한 채 그들은 죽음의 바다를 건너고 있었다.
헬멧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전달되는 영상은 거친 파도 때문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흔들렸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대원들의 침착함은 강철이에게 신뢰를 주기에 충분했다. 공중 침투조 강화 준비. 여기는 독수리. 강화 준비 완료. 고도 3만 피트. 목표 지점 상공. 거의 동시에 C-130 수송기에 탑승한 제11강습사단 특임대대 요원들이 움직였다. 그들이 수행할 임무는 헤일로 HALO, 즉 고고도 강화 저고도 산계였다. 산소가 희박한 3만 피트 상공에서 뛰어내려 적의 레이더와 육안 감지를 피해 자유 낙하하다가 지상 가까이에서 낙하산을 펼치는 최고 난도의 침투 기술이었다. 수송기의 후방 램프가 열리자 살을 애는 듯한 냉기와 함께 폭풍의 포효가 기내로 쏟아져 들어왔다. 대원들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차례차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마치 검은 비가 내리는 듯 했다. 강철이는 모니터를 통해 그들의 강화 궤적을 예의주시했다. 초속 수십 미터로 낙하하는 그들의 심박수 그래프만이 유일하게 그들이 느끼는 극도의 긴장감을 대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상어 긴급 상황. 스크루에 부유물이 걸렸다. 엔진 정지. 반복한다. 엔진 정지. 해상 침투조의 고속단정이 파도에 휩쓸려 표류하기 시작했다. 이대로라면 암벽에 부딪혀 좌초될 것이고 대원들의 생존은 물론 작전 전체가 수포로 돌아갈 판이었다. 강 장군님, 해상 침투조를 포기하고 공중 침투조만으로 작전을 강행해야 합니다. 작전 참모가 다급하게 외쳤다. 그러나 강철이는 냉정했다. 아니, 대원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다. 독수리, 여기는 지휘부다. 즉시 강화 지점을 C포인트로 변경한다. 해상 침투조를 엄호하고 해안 교두보를 확보하라. C포인트는 원래 계획했던 착륙 지점보다 훨씬 험준하고 적의 경계가 삼엄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었다. 하지만 해상 침투조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강철이의 결단에 공중 침투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정확하게 자세를 제어하며 새로운 강화 지점을 향해 활공했다. 잠시 후 해안가에서 희미한 섬광과 함께 총성이 울려 퍼졌다. 표류하던 해상 침투조를 발견한 적의 해안 초병이 공격을 시작한 것이다. 절체절명의 순간 하늘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무서운 기세로 쏟아져 내렸다. 바로 공중 침투조였다. 그들은 착지와 동시에 소음기가 장착된 K-원어 기관단총으로 불을 뿜었다. 푸푸푹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적의 초병들이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독수리 착지 완료. 적 해안 초병 3명 사살. 해상 침투조와 합류했다. 부상자 1명 발생했으나 전투 속행 가능. 특임 대대장 박진석 중령의 보고였다. 강철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가장 위험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그녀의 신속하고 대담한 판단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순간이었다. 합동 침투조는 박진석 중령의 지휘 아래 칠흑 같은 어둠과 폭풍우를 뚫고 기상관측소를 향해 은밀하게 기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훈련받은 대로 한 몸처럼 움직였다. 전방의 천병이 수신호로 위험을 알리면 거대한 뱀처럼 움직이던 대열이 순식간에 땅에 엎드려 주변 지형과 하나가 되었다. 얼마나 전진했을까. 최첨단 열상 감지 장비에 관측소 주변의 경계 병력이 포착되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였다. 최소 10명 이상. 그들은 관측소를 중심으로 사방의 진지를 구축하고 교차 사격이 가능하도록 완벽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장군님, 정면 공격은 자살 행위입니다. 적들은 우리가 올 것을 이미 알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진석 중령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다. 강철이는 위성 사진과 무인 정찰기가 보내온 3차원 지형도를 확대했다.
적의 방어망은 완벽에 가까워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단 한 곳,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꽂혔다. 관측소의 바로 뒤편 수십 미터 높이의 가파른 해안 절벽. 파도가 끊임없이 부딪혀 침식된 그곳은 전문 산악인조차 등반을 포기할 만한 최악의 지형이었다. 당연히 적의 경계도 그쪽은 전무했다. 박중령 B팀을 이끌고 절벽을 등반한다. 나머지 어팀은 내 신호에 맞춰 정면에서 양동작전을 개시, 적의 시선을 끌도록. 절벽 말입니까? 이 폭풍우 속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장군님. 불가능은 없다, 박중령. 707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나? 자네라면 할 수 있어. 이것은 명령이다. 강철이의 목소리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박진석 중령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707 시절 교관이었던 강철이와 함께 수없이 많은 절벽을 올랐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잠재력을 꿰뚫어보는 절대적인 신뢰였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반드시 임무 완수하겠습니다. 박진석 중령은 정예대원 5명을 선발해 절벽으로 향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수직의 암벽. 그들은 오직 한 가닥의 로프와 서로의 손에 목숨을 맡긴 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을 시작했다. 강철이는 모니터를 통해 그들의 움직임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절벽을 오르는 6개의 희미한 불빛. 그것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던진 이 시대의 이름 없는 영웅들의 모습이었다. 작전의 성패 그리고 인질들의 목숨이 이제 그들의 손끝에 달려 있었다. 절벽을 오르는 것은 사투 그 자체였다. 미친 듯이 몰아치는 비바람은 대원들의 체온을 무자비하게 빼앗아갔고 손에 쥔 암벽은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듯 미끄러웠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아래에서는 집어삼킬 듯 포효하는 검은 파도가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공포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하지만 박진석 중령과 대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의 귓가에는 절벽을 오르기 전 무전을 통해 들려온 강철이의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다. 너희들의 손끝에 인질들의 목숨과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려 있다. 나 또한 너희들과 함께 저 절벽을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함께하며 생사고락을 같이 한 지휘관의 진심 어린 약속이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선두에 있던 박진석 중령의 손이 절벽 끝에 닿았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 몸을 끌어올렸다. 지옥과도 같았던 수직의 벽을 마침내 정복한 순간이었다. 그는 즉시 뒤따르는 대원들을 확보하고 소리 없이 몸을 숨겨 관측소 후방을 살폈다. 강철이의 예측대로였다. 관측소 후방은 경계가 완전히 비어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적의 허를 찔렀다. 박진석 중령은 특수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해 창문 틈으로 내부를 살폈다. 인질 4명은 모두 통제실 중앙에 결박된 채 모여 있었고 그들 주위로 적대원 4명이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지휘관으로 보이는 자는 통신 장비 앞에서 초조하게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는 독수리 B팀. 내부 진입 준비 완료. 인질 위치 및 적 병력 현황 파악 끝. 지휘관의 명령을 기다리겠다. 박진석 중령의 보고를 받은 강철이는 마지막 결심을 내렸다. A팀 지금 즉시 양동 작전을 개시하라. B팀은 내 신호에 맞춰 동시다발적으로 진입한다. 5, 4, 3, 2, 1 지금이다. 강철이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관측소 정면에서 과 함께 격렬한 총격전이 시작되었다. A팀이 포금탄과 공포탄을 쏘며 마치 대규모 병력이 공격하는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관측소 내부의 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모두 정문과 창가로 달려가 대응 사격을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진입! 박진석 중령의 외침과 함께 B팀 대원들이 관측소 후방의 창문을 깨고 섬광처럼 내부로 쏟아져 들어갔다. 펑! 하는 굉음과 함께 터진 섬광탄이 적들의 시야와 균형 감각을 마비시켰다. 눈과 귀가 멀어버린 적들은 우왕좌왕하며 허공에 총을 난사할 뿐이었다. 그 찰나의 순간 B팀 대원들의 K1어 기관단총이 불을 뿜었다. 푸푸푸 푸푸푸. 소음기 특유의 둔탁한 발사음이 짧게 이어졌고 인지를 위협하던 적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다. 적 지휘관은 마지막 발악으로 인지를 향해 총을 겨누었지만 그의 머리에는 이미 박진석 중령의 권총에서 발사된 총알이 정확히 박힌 후였다. 모든 상황은 단 10초 만에 종료되었다. 인질 확보. 상황 종료. 박진석 중령의 외침이 무전기를 타고 공중 지휘 통제실에 울려 퍼졌다. 강철이는 굳게 감았던 눈을 떴다.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동이 트기 시작한 대청초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폭풍우가 멎고 고요를 되찾았다. 강철이가 탄 헬기가 관측소 앞마당에 착륙했다. 그녀는 헬기에서 내려 작전 결과를 직접 확인했다. 겁에 질렸던 인질들은 무사히 구출되어 안정을 되찾고 있었고 생포된 적들은 결박된 채 헌병대의 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현장을 수색하던 정보 분석관이 다급하게 달려와 보고했다. 장군님, 이상합니다. 적들의 주 목적은 인질 납치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파괴하려 했던 것은 기상관측소의 주 컴퓨터 서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수하려 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분석관이 내민 것은 반쯤 부서진 기상관측 장비의 부품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관측 장비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가 극비리에 개발하여 시험 운용 중이던 차세대 음향 탐지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었다. 잠수함의 미세한 스크루 소음까지 감지해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잠수함 탐지 기술의 결정체. 이번 침투는 단순한 무력 도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핵심 군사 기술을 탈취하기 위한 치밀한 특수 작전이었던 것이다. 강철이는 핵심 부품을 손에 쥐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 그녀는 깨달았다. 지리산의 전투가 부패한 내부의 적과의 싸움이었다면 지금 시작된 이 싸움은 조국의 명운을 건 보이지 않는 외부의 적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그녀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북쪽 바다를 바라보았다. 고요해진 수평선 너머 어둠 속에서 번뜩이고 있을 적의 눈빛이 느껴지는 듯 했다. 전투는 끝났지만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두 개의 별이 여명의 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대청초의 새벽은 피비린내와 화약 냄새, 그리고 축축한 바다 내음이 뒤섞여 기묘한 정적을 연출하고 있었다. 밤새 섬을 핥히던 광란의 폭풍우는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고 동쪽 수평선 너머로 솟아오른 아침 해는 잔잔한 바다 위로 금빛 가루를 흩뿌렸다. 그 눈부시도록 평화로운 풍경과 총탄 자국이 선명한 기상관측소 건물, 그리고 하얀 시트로 덮인 적들의 시신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전쟁의 잔혹함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었다. 강철이는 섬에 착륙해 작전의 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그녀의 강철 같은 병사들은 밤샘 전투의 피로가 역력했지만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다. 부상당한 아군을 치료하고 겁에 질린 인질들을 안심시키고 생포한 적들을 감시하고 현장의 모든 증거물을 꼼꼼하게 수집하는 모습은 그녀가 지난 수년간 피땀 흘려 만들어온 제11강 습사단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들은 단순한 살상병기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조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수호자들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한 곳에 머물렀다. 결박된 채 무릎 꿇려 있는 생포된 적들.
그들의 눈에는 패배의 분함과 죽음의 공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꼿꼿한 자세로 강철이를 노려보는 자가 있었다. 바로 이번 침투 작전을 지휘한 적의 지휘관, 특수작전군 소속의 리철진 소자였다. 그의 눈빛에는 조금의 굴복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패배했지만 군인으로서의 자존심까지 잃지는 않은 듯했다. 박중령, 저자를 따로 격리시켜. 내가 직접 신문하겠다. 장군님, 위험합니다. 전문 신문관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 저자의 눈은 보통 군인의 눈이 아니야. 저런 자를 상대하려면 같은 종류의 인간이 직접 나서야 해. 강철이의 말에 박진석 중령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 또한 리철진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백령도로 향하는 해군 고속정의 비좁은 선실에 임시 신문실이 차려졌다. 강철이는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리철진과 마주 앉았다. 어떤 위협적인 장비도 가혹행위도 없었다. 오직 두 사람의 팽팽한 기싸움만이 차가운 선실의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름, 계급, 소속을 말하라. 리철진은 입을 굳게 다문 채 경멸의 시선으로 강철이를 쏘아볼 뿐이었다. 입을 열지 않아도 좋다. 내 동료들의 시신에서 수습한 장비와 인식표만으로도 너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내가 궁금한 것은 너희의 정체가 아니라 목적이다. 강철이는 탁자 위로 국방과학연구소의 비밀 병기, 차세대 음향 탐지 시스템의 핵심 부품을 올려놓았다. 그것을 본 리철진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단순한 기상 관측소에 민간인 몇 명을 인질로 잡기 위해 너희 같은 최정예 부대가 목숨을 걸고 폭풍우를 뚫고 오지는 않았을 텐데. 안 그런가, 리철진 소좌? 강철이가 그의 계급을 정확히 부르자 리철진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자신감. 그것은 그 어떤 고문보다 더 강력한 심리적 압박이었다. 남조선군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왔지만 여자까지 장군 계급을 달고 이따위 노름을 하는 줄은 몰랐군. 리철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다. 노름이라 수많은 부하들의 목숨이 오가는 전장을 노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전장에 서본 적 없는 자이거나 혹은 부하들을 그저 장기판의 졸로 여기는 자뿐이지. 너는 어느 쪽인가? 강철이의 반격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리철진의 자존심, 즉 그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정면으로 겨누었다. 내 놈이 뭘 안다고. 내가 아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의 침투 경로, 퇴출 계획, 심지어 작전 중 사용하기로 약속된 암구호까지. 너희는 작전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이상하지 않나? 너희의 그 완벽한 계획이 어떻게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졌는지. 강철이는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순전히 그의 심리를 흔들기 위한 블러핑이었다. 하지만 오랜 전장 경험에서 나온 그녀의 직감은 이번 작전 어딘가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거짓말. 우리 중에 배신자는 없다. 배신?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더 간단한 이유일 수도 있어. 처음부터 너희는 버려진 패였던 거야. 너희의 임무는 성공이 아니라 이곳에서 장렬하게 죽음으로써 남조선의 대응 태세를 떠보고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 너희의 죽음은 그저 더 큰 목적을 위한 소모품에 불과했던 거지. 닥쳐라. 리철진이 고함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그의 몸은 의자에 단단히 결박되어 있었다. 그의 눈은 분노와 혼란으로 이글거렸다. 강철이는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너는 이곳에서 영웅처럼 죽었다고 기록되겠지. 하지만 내가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조국은 너와 내 부하들의 죽음을 발판 삼아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와 추악한 거래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 내가 훔치려 했던 바로 이 물건을 가지고 말이야. 강철이가 음향 탐지 시스템 부품을 들어보였다. 그 순간 리철진의 단단하던 신념의 벽에 마침내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의심. 한번 피어난 의심은 독버섯처럼 그의 이성을 잠식했다. 작전 내내 이상할 정도로 희박했던 상부와의 교신,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었던 침투 경로, 그리고 눈앞에 이 여자 장군이 내뿜는 섬뜩할 정도의 확신. 모든 퍼즐 조각이 희생양이라는 끔찍한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다. 결국 그의 입에서 모든 진실이 쏟아져 나왔다. 이번 작전은 단순히 기술을 탈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탈취한 기술을 동남아시아의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는 제3국의 무기 밀매 조직에게 넘기기로 되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 대가로 그들은 막대한 외화와 금수 물자를 받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리철진의 부대는 그 위험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사전 정찰조이자 실패할 경우 모든 책임을 뒤집었을 미끼였던 것이다. 모든 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남과 북의 문제가 아니었다.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결탁한 군부 내의 부패 세력이 벌인 위험한 도박이었다. 강철이는 즉시 이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를 거쳐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직보했다.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지리산에서 시작된 부패와의 전쟁이 이제는 국경을 넘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적과의 싸움으로 번진 것이다. 며칠 후 모든 상황이 일단락되고 강철이는 다시 제11강습 사단으로 복귀했다. 서해에서의 공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최고 무공 훈장을 수여받았지만 그녀는 모든 영광을 작전 중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 입원한 부하들에게 돌렸다. 그녀는 병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부하들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희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안전할 수 있었다. 장군이기 이전에 그들의 생사를 책임지는 지휘관으로서 건네는 진심 어린 위로였다. 대원들은 거수경례 대신 눈물 어린 미소로 그녀에게 화답했다. 모든 공식 일정을 마친 늦은 밤 강철이는 사단장실 창가에 서서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고요한 연병장 위로 휘영청 밝은 달이 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지리산 자락에 사는 늙은 예비역 상사 윤태범이었다. 상사님, 저 강철이입니다. 아이고 장군님, 뉴스에서 봤습니다. 이번에도 큰일을 하셨더군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바다가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상사님과 윤 기자가 사는 이 땅이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이 살아갈 이 땅이 조금 더 평화로워졌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수많은 의미를 늙은 군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통화를 마친 강철이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해의 폭풍은 멎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국제 무기 밀매 조직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내부의 적들.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녀의 어깨에 달린 두 개의 별이 차가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그 별의 무게는 영광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켜야 할 조국과 국민, 그리고 먼저 떠나간 전우들의 목숨을 짊어진 무한한 책임의 무게였다. 그녀는 기꺼이 그 무게를 짊어지고 어둠이 도사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선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리산의 강철별.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